온누리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이 꽃피는 나로 시즌 제4 제6회 만해 한용운 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솜사탕님과 또 지난주에 나오신 특별 초대 손님 윤원일 소설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치서울 전한상입니다.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솜사탕 이정미입니다. 소설 쓰는 윤원일입니다. 예. 네. 한 주 동안 이제 편안히 계셨죠? 오늘은 옷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이렇게. 예.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갔네요. 예, 아주 빨리 갑니다. 예, 이렇게 56세 그때 그 작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젊어서 이렇게 작가로 만약에 데뷔하셨다면 가정을 했을 때 그때와 이제 데뷔하신 때에 만약에 다시 택하신다면 어느 쪽을 택하셨을까요? 근데 글은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물론 이제 나이가 듣고 또 뭐 인생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글을 더 원숙하게 쓸 수도 있지만은 예. 또 젊었을 때의 그 열정 참 그런 대단한 그 있잖아요. 그 젊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랬죠. 예. 하여튼 그런 게 이미 사라진 다음에 쓰니까 열정과 이성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열정은 사라지고 이성으로만 글을 쓰니까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할 수도 있나. 예, 제가 그렇죠. 글을 쓰면서 이게 젊었을 때 써야 되는구나. 글은 비록 어리석은 글을 써도 젊었을 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쓴 글을 56살에 다시 쓰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좀 읽는 사람이 이 늙어배 글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분위기는 젊은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스스로. 젊은 사람들은 또 언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대한 작가들 보면은 대부분 젊었을 때 작품이 걸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년에 쓴 작품도 걸작이 많지만 우리 여류 소설가 중에서 대표적인 그 박완선님의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드물게 40세에 이렇게 등단하셨었는데 반드시 늙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박완선님 글은 옛 표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 글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박완선님의 글도 그분의 글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분이 늙은 나이부터 썼기 때문에 20대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이 20대 젊었을 때 가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쓰셨으면 박완선 선생님이 쓰신 글 말고도 더 색다른 작품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46살에 주부를 하시다가 쓴 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격동기를 겪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말투하고 우리가 이제 또 오래된 사람의 말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면 좀 틀리고 어떨 때 젊은 사람들이 쓴 걸 보면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수필인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쓸수록 그 수필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글이. 왜냐하면 수필은 내 모든 걸 그대로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수필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의 수필이 훨씬 더 그 옛날 일도 알 수 있고 더 깊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 수필의 경우는 그렇죠. 원숙해진. 그렇죠.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시나 소설이나 또 젊은 시절에 그 뭐라 그러지 그저 괴테가 한 말 그걸 뭐라 그러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그것도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쓴 글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뭐라 그러죠? 독일어로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런 요소를 담으려면은 하여튼 문학은 20대에서부터 쓰는 사람이
결국은 원숙한 나이가 됐을 때 더 멋진 글을 쓰지 않을까. 제 경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에는 일리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할 때 이 박완서님의 이제 그 작품들이 이 교과서에 실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면 다들 재미없다고 그러세요. 예. 네. 애들한테는 재미없지, 뭐 학생들한테는. 40, 50 넘은 사람들은 읽으면서 진짜 좋다 이러는데. 예, 저는 그렇죠? 너무 좋게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 그 윤월 작가님의 소설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그 시대에 맞추려면 젊은이에게 맞추는 그렇죠. 것은 그런 젊어서 쓰는 어쨌든 소설들이 작가가 되려면은 예. 젊어서부터 열심히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한 다음에 젊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늙은 나이에 쓰면은 약간의 그래도 문제가. 원숙한 맛이 있지 않아요? 아니, 성숙한 소설의 맛이나 경우는- 원숙한 맛이 있어서 더 좋을 것 근데 같은데요. 소설의 경우는 한 작가가 쓰는 글은 20대적인 글서부터 60대적인 글이 다 같이 있어야 거기 안에 그 삶이 다 농축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직도 뭐 쓰실 날이 뭐 창창하시니까 계속 써주시기 지금 우리 바라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보면요. 예. 20대 젊은이들이 쓰는 글들은 좀 다르지 않아요. 좀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문학도 항상 실험적인 요소가 물론 수필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인 요소보다는 원숙한 그쵸. 지혜가 더 중요하지만 소설에는 어떤 실험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젊어서부터 써야 된다. 예. 그런데도 이 만해 한용운님은 상당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게 쓴 시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한시, 선시를 좀 쓰긴 많이 했지만, 쓰셨어요. 했지만 한시를 어쨌든 엄청 이제 많이 쓰셨더라고요. 한글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은 40이 넘어서 많이 쓰셨으니까. 40이 넘어서. 예. 근데 소설도 쓰셨대요, 한용운 씨. 그렇죠. 뭐 흑풍이니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소설도 쓰셨지만 저희의 관심사하고 조금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성공 못했잖아요. 글쎄 왜 예. 좀 이상하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남들이 보이지 못한 면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를 할 때는 자기가 그런 열정이 끌어오를 때 뭐 시작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죠. 네. 그러면 오늘 한용운님의 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솜사탕님이 준비하신 한용운의 네.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가신 때 한용운. 당신이 가실 때에 나는 다른 시골에 병들어 누워서 이별의 키스도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가을바람이 처음으로 나서 단풍이 한 가지에 두 서너 잎이 붉었습니다. 나는 영원의 시간에서 당신 가신 때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두도막이 납니다. 시간의 한 끝은 당신이 가지고 한 끝은 내가 가졌다가 당신의 손과 나의 손과 마주 잡을 때에 가만히 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붓대를 잡고 남의 불행한 일만을 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당신의 가신 때는 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영원의 시간에서 당신 가신 때를 끊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상이 대단하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님하고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예.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도 생각 중인데. 저는 그냥 글씨 쓴 대로 읽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글씨 쓴 대로 이제 읽는 것도 뭐 시 필요하시고 쓰신 대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 님의 침묵 때
님의 침묵이요. 예. 거기서 이제 당신이 갈 때를 예. 딱 그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차마 떨치고 갔고 예. 푸른 산빛을 깨치고 깨치고, 예. 단풍나무 숲을 참 향해 난 좋은 많았어요. 예. 적은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때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단풍나무를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신을 조국으로 본다면 조국의 그 을사조약이 이루어진 때가 가을. 8월 말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그다 8월 말에 왜 단풍나무를 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골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때가 이제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풍나무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붉었지. 정말 아니요.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는 듯한 그 적은 잎에 거기가 진짜 붉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단풍나무 숲을 굳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단풍이 막 이렇게 끝이 조금 붉어진 그때 8월 말 을사조약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뭐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그죠 가을 바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막 난 때니까 그죠. 그때 단풍이 한 가지에 두서히 끝만 붉는 거죠. 그래서 단풍나무 숲으로 난 적은 길을 깨치고 그때의 그 단풍나무 숲을 이래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보면 다른 시골에 누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영훈님이 서울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이때 당시에 저기 백담사에 계셨는지 아니면은 그 강원도 신흥사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 들어 누워 있었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나 조국이 이렇게 합방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지요. 여기서 당신은 조국이라는 얘기인 예, 그러니까 저는 조국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쉬워지네. 예. 그리고 뭐 조국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시간을 끊어낸다라는 이 발상, 그죠? 그리고 그 헤어진 그 시간은 싹 없애고 떠나기 전에 당신이 있었을 때와 당신이 왔을 때를 이렇게 이어놓으면 그러면 당신이 떠난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발상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원래 두 연인이 헤어질 때 예. 이걸 뭐라 그래 징표라 그러나 그걸 반 뚝 잘라가지고 서로 그렇죠. 나눠갖고 거울 반 잘라서 갖고 춘향이 헤어져 있는 동안은 시간은 멈춰 있는 거지. 그죠? 다시 만날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국을 잃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를 멈추겠다 이 말인가? 잘라가지고 반쪽을.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겠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예, 그렇죠. 이제 보면 나는 영혼의 시간에서 당신이 가신 때를 끌어내고, 그죠? 끊으면 이제 시간은 두토막이 나죠. 그죠? 예. 한 끝은 당신이 가지고, 한 끝은 내가 가졌다가 당신의 손과 나의 손이 마주 잡을 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와서 그저 함께 있는 그때죠. 가만히 이어놓으면 가신 때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시간은 멈춰 있다가 조국이 다시 독립을 회복하면은 다시 시간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이제 조국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 님으로 보면 당신과 헤어졌던 자취는 싹 없애고 항상 같이 있었던 시간으로만 나는 기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붓대를 잡고 남의 불행한 일만 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죠? 당신의 가신 때는 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영혼의 시간에서 당신의 가신 때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시간을 이제 끊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 시적 발상이 아주 좋은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신 가신 때를 끊어버리면 당신과 나 사이의 시간을 끊어버린다면
두 사람 사이 이별이 없으니까 써낼 그렇죠. 수가 없죠. 그렇죠. 써낼 이별이 수가 없으니까 없다는 쓸 얘기죠. 수가 없죠. 예.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 둘이 같이 있는 모습만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예. 치욕스러운 이 시간, 역사의 시간을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예, 또 예. 그런 식으로도 볼 수 볼 있죠. 수 근데 있고. 이제 그런 생각도 이때 당시는 진리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내용이. 하여튼 그 재미있는 발상의 시였습니다. 그럼 다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 미소 짓지마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이는 물고 자청과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마음 내 몸 자, 이제 우리 윤원일 소설가님께서 선정하신 그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짧은 시네요. 예. 꽃이 먼저 알아. 한용운. 옛집을 떠나서 다른 시골의 봄을 만났습니다. 꿈은 이따금 봄바람을 따라서 아득한 예터에 이릅니다. 지팽이는 푸르고 푸른 풀빛에 묻혀서 그림자와 서로 따릅니다.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고서 행여 근심을 잊힐까 하고 앉았습니다. 꽃송이에는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가 하였더니 아 나의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 예. 참 슬픈 시입니다. 예. 탁발승의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예. 뭐 좀 그렇고 같지 않아요? 음. 옛집을 떠나서 다른 예. 시골의 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님이 되려면 자기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탁발승이 되면 먼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니까 예. 그리고 지팡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저는 딱 그 생각이 드네요. 먼저.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탁발승으로 그러니까 이건 본다. 어떤 뭐 예. 사랑이나 뭐 국가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게 먼저 보였어요. 저는. 근데 왜 눈물을 흘리죠? 꽃송이에는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가 하였더니 아 나의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 아니고 자기 눈물인 거였죠. 이게 예, 떨어진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꽃에도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예, 이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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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 시인이 하여튼 고향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탁발승으로도 탁발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타지를 떠돌아다니다가 고단한 몸 뭐 들판에서 그런 거 어떤 위해서. 꽃을 만나고 예. 꽃이 네. 우선 내 외롭고 슬픈 마음을 먼저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 뜻인가? 왜냐하면 지팡이가 있다는 게
그 탁발승이 꼭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이거 가슴가 못 쓰고. 그래서 옛집을 떠났다는 거 하며 그리고 꿈은 있다곤 봄바람 데서 아득한 예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솜사탕님 말씀대로 이 탁발승이라고 본다면 자기가 이제 그 탁발하러 탁발하면 탁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깨우치거나 이제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탁발승이라면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응? 그리고 행여 근심이 잊힐까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점이 좀 이제 납득이 이제 안 가요. 사람이잖아요. 탁발승도. 그렇지. 탁발승도 스님이긴 스님이래도. 탁발승이면 아직 득도하기 사람이잖아요. 방황하는 수도승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스님이 아니고 탁발승은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탁발승이. 일단 그 불교의 귀의를 하면 설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정진하고 뭐 하고 뭐 무언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탁발승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도를 더 깊이 깨치는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저도 불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화자는 이제 근심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근심이 있어요. 이제 옛집을 떠나서 다른 시골에서 고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하고 이제 먼 곳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꿈은 이따금 봄바람을 따라 아득한 예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득한 예터는 자기 옛집. 집이겠죠. 그걸 이제 어디서 가는 거예요? 응? 어디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진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탁발을 하다 보면 시골에서 봄을 만나다 보니까 고향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안 보고 탁발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집을 잃은 나그네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집을 떠난 나그네. 근데 이제 떠난 것도 떠났지만 이제 더 간다면 잃은 나그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집을 떠나온 나그네가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가지는 못하고 꿈에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팽이는 푸르고 푸른 물빛에 묻혀서 이제 봄이니까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묻혀서 그림자와 서로 따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연에 보면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고서 행여 근심을 잊힐까 하고 앉았습니다. 꽃의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빠져서 자기 근심을 이제 달래고 싶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꽃에 이슬방울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슬인 줄 알았는데 이슬이 아니고 자기 눈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슬픔에 져서 주르륵 눈물을 한용운 시인께서도 이렇게 좀 감상적인 요소가 있었네. 연애 편지로도 뭐 잘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뭘 느꼈냐면 아까는 읽을 때 몰랐는데 탁발승에 대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아주 뭐 나그네가 돼서 돌아다니든지 하다 보면 길가에 이름 없는 곳 조그마한 것을 봐도 행여 근심을 일까 이어서 근심이라는 거는 내 가족 걱정도 되고 내 집안 걱정 모든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앉았다가 그러잖아요. 가족이 보고 싶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눈물 나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꽃송이에 떨어졌는데 아침 이슬인 줄 알았더니 나의 눈물이더라.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내 옛집도 왜 시골이 똑같이잖아요. 내 옛집 내가 자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가족 네. 생각도 나고요. 조 선생님은 그 탁발승을 도 같은 아주 나이 많은 수도승으로 착각하시는데 탁발승은 젊어서 고향을 떠나서 예. 근데 그렇지 좀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예. 중이거든 말하자면. 예. 근데 이분이 인정도 안 못 받고 사실은. 14살인가 결혼해가지고 14살? 아이가 있어요. 예. 일찍 결혼하셨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중이라고 하시면 낮춤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이 스님. 낮춤말인가? 예, 스님이라고 스님이라고 그래야 그래야 돼요. 된답니다. 그러니까 승이라는 그 한자어에 님자를 붙여서 근데 이제 중이 이제 낮춤말이긴 하지만 스님이 스스로 이제 탁발승이 돼서 세상을 배회하고 방랑할 때 자기를 스님으로 생각 안 하거든. 나 같은 중은 가서 앉을 곳이 예. 없구나. 뭐 이렇게 예. 그럴 때 중은 또 자조적인 그렇죠. 슬픈 마음이 예. 들어간 예. 말이기 때문에 예. 뭐 남이 그렇게 스님을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는 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눈물은 중적인 요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이니까 혹시 또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고향을 떠난 그 나그네던 아니면 우리 솜사탕님께서 말씀하시던 탁발승이던 간에 이제 그 타지에서 봄을 맞아가지고 그 고향의 봄을 그리워서 고향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가고 그쵸. 이렇게 그 근심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흘린 눈물이 이슬인 줄 알았는데 꽃은 내 눈물이라는 떨어졌다. 것을 알았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아주 시적으로 짧으면서도 참 좀 이렇게 고향도 그리고 내 가족도 그립고 혈육이 그리움에 여기가 조금 담긴 것 같아요. 아니 그 설악산 백담사에 가보셨겠지만은 저는 젊었을 대학생일 때 백담사 그 올라갔던 그 절이 짓기 전에 그 옛절이 있을 때 그때 그 거기 가서 이렇게 봄에 꽃이 피고 막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한번 거기 근처로 배회한 적이 있었는데 야, 세상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아름답다는 것이 사실 슬픈 거거든. 아마 거기를 배회하는 탁발승이었다면 젊은 중이었다면은 슬픈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게 언제 존경받는 스님이 되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 수도가 되는 거지 뭐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살 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또 그래서 사실 스님이 된다는 게 고행의 길이잖아요. 그래갖고 참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12번도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탁발승이 돼서 이제 농촌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디 가도 내 고향 같고 살구나무만 봐도 그렇고 앵두나무만 봐도 진짜 내 고향이 온 것 같으면 내 혈육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앉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눈물도 날 거고. 저는 이게 참 슬픈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 스님은 근심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죠? 아니죠. 어쨌든 감정이 있는데. 이제 스님으로는 견해와 이제 저처럼 이 시는 한영원 시인께서 몇 세에 쓰신 게 나와 있나요? 아니, 안 나와 연도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발간된 그때, 내가 이제 40이 벌써 넘으셨던 그렇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제목이 참 좋지 않아요? 꽃이 먼저 알아. 글쎄요. 아니 네. 제목도 좋지만 맨 마지막에 눈물이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 예, 이거 참 좋죠. 참 진짜 시인인 것 같아요. 시적 표현. 우리 저 너무 한영원 좋아요. 시인의 그 사진이나 이렇게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적이죠. 생각과는 좀 다른 시네요, 내용이. 엄청 남성적이세요, 분위기가. 생기신 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시즌을 하면서 한 분의 시인에 대해서 8회에 최소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입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 한두 편을 가지고 갖고 있었던 면을 이렇게 좀 벗어나 보려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되도록이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예.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이어갈 때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한 분에 대해서 여러 회를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순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찬송입니다. 찬송 한용운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맛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봉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요. 이제 님을 찬송한 시죠. 님을 아주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아주 저는 이 형식이 똑같죠. 세 줄로 이렇게 하고 님이여를 반복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얼마 담긴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 담아놓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용운 씨가 님을 어떨 때는 석가열애일 때도 있고 국가일 때도 있고 그 님의 의미가 좀 참 또 애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근데 여기서는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는 저희가 법당에 가면 석가열애 부처님들이 되게 금빛으로 칠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딱 그걸 보니까 보니까 불상이 되게 금빛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금빛이죠.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신앙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요. 그럼 저는 이제 절에 대웅전에 가면은 부처님을 항상 금박을 입혀 있잖아요. 그런 의미하고 좀 있겠지. 금박을 입힌가 하고. 그래서 금결이라는 거는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물론 금결.
비단결, 저는 그 금결. 생각이 이게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님을 하나의 굉장히 그 단단한, 금은 단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귀중하고 단단한 걸로 봤을 수도 있고, 국가로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뽕나무 뿌리가 나온다는 게 이게 산전벽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산호라는 건 딱딱하잖아요. 아주 예. 그냥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뽕나무 많이 뿌리가 걸리니까.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그랬건데 이게 천국이 되게 절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고 극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천국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 아닌가요? 뭐 기독교나 내지는 뭐 도교에서도 쓰죠. 예. 근데 극락이 천국이라고 안 해. 극락이라고 예, 그랬던 것 극락이라고 같아요. 그러죠. 근데 예. 여기서 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썼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예. 만약에 이게 부처님이면 천국의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든 것을 해탈하신 분인데 진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 님은 일단은 부처님 불법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예. 아니 또 영원한 찬송을 드립니다라는 기독교 표현하고 비슷하게 예. 영원히 칭송 받으셔서 그 말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보면요. 첫 번째 연에 보면 님이요.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귀한 것이고 당시 사람 지금도 뭐 사람들이 그쵸. 귀하게 여기죠. 예. 그러니 금결인데 여기에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금이 아니라 단련된 금입니다. 엄청 단단하다는 아닙니다. 반짝이다는 이 단련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쇠를 이렇게 만들 때 불 속에다가 담금질해서 담궈고 두들기고 다시 담금질하고 그런 걸 100번이나 했으니까 그래야지 강해진다고 그러죠. 쇠가.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서 이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이라는 것은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원토록 해서 천국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님이여 사랑이여.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에요. 님이 사랑하는 님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볕에 첫 걸음이요. 그러니까 첫 아침볕인 거죠. 굉장히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 그 빛이다 이렇게 여명.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그죠? 이 연을 보면 님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그러니까 의를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거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해서 물질의 물질보다 무의미함, 그렇죠. 예. 물질의 무의미함. 의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거지는 자기 자신을 낮춘 것 같아요. 화자가 자기를 낮춘 것 같고 가난한 중생. 예. 그리고 거친 밭에서 이제 그 복의 씨니까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거지라고 얘기한 것은 거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황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거지라고 표현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복의 씨를 뿌리시면 이제 거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에 복이 자라서 이제 거지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거지가 되지 않도록 이제 거지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자기 소망을 얘기합니다.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그러니까 왜 오동이 나왔을까요? 그죠? 님의 사랑이요. 옛 오동의 숨은 소리요. 이 오동나무가 소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뭐 가야금이나 검은고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기 그렇죠. 재료로. 그러니까 악기 재료를 쓰인다는, 쓰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동나무로 검은고를 만드니까 그것을 이제 그 숨은 소리라고, 그러니까 검은고의 소리처럼 그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이 검은고의 음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고 이 표현은 과거에 그 한시나 이런 데도 조금 있었던 것 같게 저는 기억이 돼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읽으시면서 생각이 났는데 예. 당신의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하십니다. 그러는 거는 이제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는 가볍다는 거 얘기고 예. 그 물질의 무의미함을 얘기하고 거지의 거친 밭이라는 것은 아까 그 시하고 제가 연관을 시켜서 그런지 예. 그 탁발하러 다니면은 거지의 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걸음걸음마다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그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게 지금. 탁발 수도를 축복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니까 그 탁발을 하면서 거기서 그 얘기가 아닐까. 그 예. 님이여 사랑의 옛 오동의 숨은 소리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요. 거지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예. 더 넓게 보면 약한 사람이죠. 약자들. 그죠? 그 맨 마지막 연에 보면 약자의 가슴에 거지도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 약자인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 모두가 다 약자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복의 씨를 뿌리 없어서 하고 이 거친 맛을 마음으로 본 것은 위에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그 마음에 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시를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시 자체 내에서 해석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뭐 님이여 당신은 봉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요새 그 우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그 북조선 지도자인가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그 평화를 이렇게 외치시고 이렇게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그 북미 회담도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죠? 예, 평화가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들이 평화로운 시대에 남북이 교류하고 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나 저 몽고까지 한번 가보는 또 더 가면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 되면. 그렇죠. 예. 아니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촛불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봉과 강명과 평화를 그렇죠. 좋아하십니다. 요 부분이 딱 그거와.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글쎄요, 그냥 뭐 자기가 당신은? 사랑하는 님인지 뭐라고 딱 정하기가 어렵죠. 찬송하는 거니까.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이라고 해서 여인보다는 이제 남자 쪽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긴 합니다. 님이 약자의 가슴에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이제 진짜 이게 사실 이 님이 우리 조국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 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님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봉과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그죠? 얼음바다라는 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얼음을 녹이는 봄바람이 되소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참 님에 대한 찬송이 대단하죠. 님이 여기서 참 존재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님이 뭐 석가열이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비약적으로 나간 거고
너무 여기서는 비약적으로 나간 거고. 그렇죠. 문재인 뭐 대통령보다는 현재 또 이렇게 자비의 하면, 보살이 되옵소서 한 거 네. 보면은 좀 어렵네요. 예.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네요. 처음에는 쉬웠는데. 예, 문재인 하다 보니까. 대통령보다는 이제 다 같이 봄과 광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참 좋을 거예요. 참 그죠? 예. 생기신 거는 남성상으로 생기셨는데 한용운 시인님이 이 마음이나 이런 거는 이 시를 쓰신 거 보면 상당히 섬세하시고 여성보다 더 섬세하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제 6회 방송을 마치고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은 전한성, 이종미, 윤원일 님이었습니다. 기술의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편안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